2022년을 맞이하면서 글로벌 다이렉트 뉴스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글로벌 토크쇼. 우리 이 글로벌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정보, 이야기,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방송인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로봇의 일상화라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인건비 증가, 로봇의 성능 향상 때문에 이 로봇의 일상화는 이미 시작된 지가 꽤 됐다고 합니다. 이 많은 글로벌 기업뿐만이 아니고 국내 기업들도 이미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 로봇 산업에 아주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아주 특별한 분을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현재 스위스 로잔 연방공대 기계공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로봇을 연구, 개발하고 계시고요. 지난 2019년 4월 테드 강연에서 종이접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로보가미를 전 세계에 소개함으로써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던 제이미 팩 교수님을 저희 글로벌 다이렉트 뉴스에서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제이미 교수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리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제가 정말 영광인데요. 교수님 실물이 훨씬 더 예쁘세요. 그리고 제가 그 테드 강연에서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그 로보감이라는 로봇, 그게 뭔가요? 종이접기에서 영감을 얻은 로봇인데요.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영화에서 보던 로봇은 대부분 사람을 닮거나 아니면 동물을 닮았는데 이 로봇은 모양 자체가 굉장히 얇고 거의 종이하고 흡사할 정도로 얇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좋으냐, 아니면 왜 이것이 특별하냐, 이걸 물어보신다면 로봇 자체가 어떤 특별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 모양을 바꿔서 트랜스포머가 같이 바꿔서 얇았던 모습에서 말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리퍼가 돼서 뭘 접을 수 있다든지 그렇게 모양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이 바뀌든지 아니면 원하는 작업이 틀려진다면 로봇 자체가 모양을 바꿔서 그 기능을 또 바꿀 수 있다는 그것이 특별한 점이에요. 그 영화에 예전에 그 트랜스포머인가요? 그런 영화 같은 일이 정말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렇죠. 와, 그 로봇의 종류가 참 많은데요. 왜 하필이면 이런 로봇을 개발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로봇에 입문했을 때는 휴머노이드를 만들었어요. 휴머노이드란 사람과 비슷한 모양과 움직임을 가짐으로써 사람의 몸체를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있는 환경에서 로봇가 이제 움직이면서 사람 대신에 무슨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개발했던 게 사람의 눈과 같은 로봇 눈, 사람의 손과 같은 로봇 손, 팔, 이래서 야구공을 잡아서 이렇게 피치를 하는 것, 그런 것을 연구를 했었는데 비록 모습은 굉장히 사람과 유사하지만 그 같은 손으로 만약에 계란 후라이를 만든다, 그것은 불가능했어요. 네. 왜냐? 모양은 흡사하지만 그 로봇은 정확하게 요리하는 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능에서 그것이 모자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연구하는 soft robotics, 되게 다관절, adaptable, 그러니까 변형할 수 있는 로봇은 그 특징이 뭐냐면 환경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어떠한 기능성을 요구했던 걸 넘어서 그때그때 트랜스포머 같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을 초점을 둔 로봇이에요. 저는 교수님을 딱 처음 본 순간 교수님하고 기계공학하고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계공학, 어떻게 이 로봇 이쪽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란 뭐든지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오는지 그것이 틀린 거죠. 음악을 하는 분은 음악을 만들고 요리하시는 분은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아티스트는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엔 그 미디엄 자체가 이제 기계하고 로봇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맨날 로봇을 만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강의가 없으신 날에는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나요? 아, 계절마다 틀린데요. 네. 여름에는 요즘에는 전 스위스 살고 있는데, 네. 스위스는 별로 이렇게 사면이 이제 바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래에 생긴 게 서핑. 새로 만든 웨이브풀, 거기서 이제 서핑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스키 타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스키 타는 거에 또 영감 얻어서 그러면 그리고 서핑하고 스키를 하는데 이런 것을 로봇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아, 그럼 그런 일상에서 항상 늘 생각하시는 게 로봇 쪽으로 네, 생각을 사교육이 하시는구나. 워낙 비싼 곳이라서 내 로봇으로 어떻게 하면 나의 그 사교육을 넘는 그런 트레이닝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구상하고 있어요. 거의 뭐 24시간 늘 이 로봇을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와, 참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은 그런 거하고 관련된 공상 영화나 이런 책 이런 것도 좋아하시나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영화들도 많고. 아, 물론 많은데 저는 그것을 이제 엔터테인먼트 같이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공상과학 영화 보든지 아니면 로봇 나오는 영화를 보면 그것에 진짜 심도 있게 들어가서 저거는 가능하지 않아. 아니면 아이디어가 정말로 좋으면 이제 쓰기 시작해서 이렇게 리저로 보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 항상 우리 주위에 영감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헐리우드 영화나 어떤 영화에서 받는 그런 인스피레이션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학생들한테 저 이제 로장 공대에 있은 지 이제 10년이 딱 됐는데 10년 전에 이제 오리가미 로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학생들한테 하든지 아니면 soft robotics, 그러니까 로봇 자체가 실리콘을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운 매트리얼로 만들어지는 로봇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당시 때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들 그게 로봇이야? 이런 식으로 반응이 왔다고 치면 10년 지난 지금 순간에는 영화 같은 거에서도 많은 픽사 무비 같은 데서도 로봇의 형태가 많이 변해지고 있거든요. 단지 이렇게 건담 같은 이런 큰 로봇 말고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 작은 동물이나 이런 거에도 이제 오토메이션, 자동화를 넣어가지고 학생들이나 이런 인식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 로봇이나 로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학생들도 그건 가능하지. 나 그런 거에 대해서 느껴본 적 있어. 생각해 본 적 있어. 이것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문화 이것은 크게 테크놀로지 영향 준 건 확실합니다. 네. 저도 참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서 저건 정말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몇 년 후가 되면 꼭 실행이 돼 있어요. 물론이죠. 네. 왜냐하면 저는 물론 학교에 있지만 연구하고 그리고 개발하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저랑 같이 일하는 대학원생들, PhD, postdoc, 엔지니어 그분들도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들의 흡수력은 훨씬 더 빠르거든요. 전 나이 탓하고 싶진 않지만 어릴수록 저 세상에서 내 그런 prejudice가 덜 생겼을 때 훨씬 더 이런 새로운 문물, 새로운 아이디어에 더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연구에 임하는 자세, 그들의 인스피레이션은 확실히 빠르고 달라요. 지금 요즘 뭐 코로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들이 암울한 뉴스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내일부터인가요? 내일부터 그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큰 그 로봇 뭐 전자 쇼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 지금 현재 로봇가 어느 정도로 발전해 있나요? 우리 교수님이 딱 보시기에는 우리 이만큼 와 있다 이렇게 좀 간추려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 와 있나요? 아주 많이 와 있어요. 네, 저희는 지금 아주 많이 와 있어요. 그게 실감이 안 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AI, 그 artificial intelligence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AI, 그 theory, 이론은 1970, 60년대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관절 로봇 이런 것도 그 기본적인 기계는 60년대, 70년대 있던 아이디어예요. 근데 뭐가 틀려졌냐? 우리가 얼마큼 데이터를 공유하냐, 지식을 공유하냐, 얼마큼 배웠냐.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로봇 과가 없었어요. 로봇은 연구 분야였지 과가 아니었어요. 그건 학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력, 로버트는 단지 우리의 기술에 지금 종합적으로 하는 일컫는 명칭이지 기술은 항상 앞서고 있어요. 그것이 상용화가 얼마큼 빨리 되냐, 그것이 이제 질문인데, CES 같은 곳에서 이제 매년 이제는 상용화되는 테크놀로지가 뭔지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굉장히 기기적인 게 불과해요. 소프트웨어는 많이 발전됐지만 기기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오토메이션, 기계적인 건 많이 보이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 5년 안에는 이제 personalized 로봇, 내가 입던지, 내가 쓰던지 그런 로봇들이 이제 현재는 백큐, 이렇게 청소기는 많이 네. 보이지만 그 이상의 것이 앞으로 근 5년 안에는 확실히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러면은 기업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요? 모두가 노력해야 되죠. 기업인은 기업인의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컨슈머로서의 우리의 목표가 있고, 그리고 정부는 정부의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가 같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더 나쁘다 좋다 할 수가 없죠. 그렇으면 그 사람들은 클라이언트가 되든지 거버먼트가 되든지 거버먼트가 다시 클라이언트가 되든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단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린 이런 그런 클라이언트, 저는 대부분 컨슈머니까 컨슈머에서 권리 그리고 리스크, 그것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의 권리가 어떤 건지는 꼭 만약에 현재 그것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왜냐하면 여지까지 그런 테크놀로지가 없었으니까 그런 리스크가 항상 있다는 건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인지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막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인류는 네. 항상 디벨롭하고 항상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문 닫았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세이프할 거야,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네. 더 이상 구석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싶어도 우리는 더 이상 가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당장 물이 안 나올 것이고 당장 전기를 못 쓰게 될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앞으로 디벨롭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빠른 것이 지금 빠르게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에 따라서 빠르게 발맞춰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의 권리 이런 것을 빨리 찾아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런 2022년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질문은 제가 이제 저도 굉장히 사실 궁금해서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많은 우리 한국 학생들은 유학을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유럽으로 가는 친구들도 사실 많긴 한데, 우리 그 로잔 연방공대 학생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스위스에서? 정말 자랑스럽죠. 네. 정말 자랑스럽고 또 특히 더 자랑스러운 것은 성비율도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한국 여학생들이. 물론 어느 곳에 어느 나라 가든지 힘들겠지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은 나라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것은 항상 도전 정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국 학생들 옆에서 볼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또 자랑스러워요.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계시는 로잔 연방공대는 나중에 졸업 후에 학생들은 어떻게 진로가 결정이 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스위스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인가요? 초콜릿, 알프스 산맥, 네. 하이지, 아니면 비싼 시계 그건데 지금 제가 스위스 간 이유도 그 중에 하나는 아니고, 제가 스위스 간 이유는 이젠 스위스 정부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컨슈머 프로덕트, 그러니까 뭐 1차적인 컨슈머 프로덕트 더 이상 우리가 지탱할 수 없다. 투어리즘에 지탱할 수 없다. 이래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것이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해서 저도 거기에 이제 교수로 임용돼서 갔는데, 그 맥락에 의해서 이제 학생들이 졸업해서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이제 한 몇 년 되지 않았지만 PhD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박사 과정에 학생들을 특별히 뽑는 섹션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박사 과정 동안 potential startup 그런 프로젝트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는 연구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연구를 병행하면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특별하게 또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스위스 연방공대, 로잔 연방공대에서는 굉장히 그런 쪽을 장려하고 있는 쪽이죠.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학생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끌어내시나요? 특히 로봇이라 하면 사실 미래의 이야기고 우리가 모르는 분야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아이디어를 이 학생들로부터 이렇게 끌어내시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똑똑한 학생들을 뽑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젠 그들은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근데 저는 이제, 그들의 슈퍼바이저니까 제가 하는 일은 그들의 아이디어에서 제일 성장 가능성이 많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꼽아주는 거가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박사학위 하는 학생들은 보통 4년이 목표니까 앞으로 4년 안에 그래도 이룩할 수 있는 아이디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것을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이제 키우는 거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타임라인하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타임라인, 그리고 정작 가능한 타임라인은 또 항상 변수가 있죠. 그래서 저의 교수법은 이제 survival of the fittest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먼저 제일 좋은 아이디어, 우선 제일 저한테 다가오는 아이디어 우선 뽑고, 그리고 학생하고 물론 상의하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반짝거리진 않지만 가능성 많은 아이디어. 그래서 두 개를 보통 추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두 개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4년, 보통 PhD는 4년 정도, 4, 5년 정도 하니까 4, 5년 정도 있을 때 어느 정도 이게 실현 가능성 한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조율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박사과정이 끝났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떤 한 로봇가 나오나요? 네, 로봇가 나오든지 보통 저희 실험실은 굉장히 하드웨어 디자인이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한 실험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마다 자기의 고유 로봇가 탄생하게 되죠. 그러면 그 로봇마다 특허가 다 있나요? 한 두세 개 나오죠. 예. 그걸 학교에서도 관리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개인이 관리를 하게 되나요? 좋은 질문인데 학교마다 그것은 룰은 틀리고 과마다 틀리고 또 어느 교수님마다도 그런 방법이 틀려요. 저의 실험실의 그런 룰은 제가 그동안 해봤을 때 보통은 이제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되게 독창적이고 또 저희는 특허를 하기 위해서 특허를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결국에 특허를 집어넣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것이 상품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특허를 내게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새로운 특허를 새롭게 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에 에디션하게 클레임들을 더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같은 특허 안에 여러 가지 클레임이 붙는 거. 예. 근데 엔지니어에게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는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디벨롭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든 다음에 그 프로토타입가 세상에 나가는 거.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굉장히 큰 행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물론 특허 쓰기도 힘들고 그리고 특허는 또 논문과 틀려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래도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예요. 그러면 교수님이 지금까지 쭉 보셨을 때, 지금까지 그 경험으로 봤을 때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이게 연구와 개발을 거쳐서 특허를 받고 하나의 작품이 나올 때까지 그 로봇가 탄생하기 때까지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정말 작은 로봇이나 그러니까 물론 특허도 어떤 특허를 쓰냐 아니면 특허를 안 쓰고 논문만 써도 되고 또 논문이 안 나와도 굉장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이런 풀 코스, 풀 메뉴로 한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긴 했는데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저희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제 직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그렇게까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프로젝트 하나가 이제 뭐였냐면 저희 로보가미를 사회에 이바지 않은 로봇을 쓸 수 있겠냐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이제 스폰서가 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것이 되었냐면 오리가미 로봇을 칠레에 가서 칠레의
와이너리,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든 포도밭에 쓰일 수 있는 로봇을 만든 것이에요. 보통 칠레는 굉장히 길쭉한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라는 그리고 그게 적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해에서 받는 레디에이션 레이트가 밤낮이 굉장히 그 차이가 커서 그 물 저장하는 그런 저수지에 물 레벨이 거의 2m가 하루에 증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수확하기 전에는 그 물이 모자라서 포도를 다 못 수확한다든지 포도가 크게 자라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로보가미를 보내서 로보가미가 그거를 해가 많을 때는 레디에이션 레이트가 많을 때는 이렇게 텐트를 쳐서 물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고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해서요. 스스로 뭐 생각해서 그죠 센서로 인포메이션 받아서 자기네들이 이제는 텐트를 막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저수지 위에서. 그리고 해가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는 얘네 포도밭에서 벌써 다 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그걸 걷어다가 다른 저수지에다 또 펼쳤다가 움직였다가 이렇게 연꽃같이 열었다 닫았다 하는 로봇을 자기들이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인공지능인 거죠. 그렇죠. 인공지능이고 또 몸의 형태를 바꿔서. 예, 그리고 이제 collective behavior죠. 또 하나의 로봇가 아니고 로봇 여러 개가 서로 이제 콜라보레이션해서 벌렸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작동하는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거의 저는 그 프로젝트가 관심은 있었지만 너무 듀레이션이 너무 짧아서 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나도 모티베이션이 컸었어요. 네. 물론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더 관심 있지 칠레 가는 것보다는 그렇겠죠. 네, 칠레가 간다는 거가 모티베이션이 됐는지 거의 그것은 4개월 만에 완성된 프로젝트거든요. 와우. 그래서 정말 모티베이션이 많은 학생들이라면 4개월에도 4개월에도 로봇 탄생 가능한다는 걸 제가 보고 배웠죠. 네. 정말 벌써 우리가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은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정말 최고의 대학에서 교수직을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이 자리까지 오시는데 그 여정이 절대로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예전에 우리 교수님을 뵀을 때가 서울대에서 박사 공부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후로 이제 유럽으로 가셨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 여정은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너무 열심히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처음부터 교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전 프로젝트가 재밌어서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박사학위 끝나고 이젠 포스닥 박사후 과정으로 파리 소르본 대학교 가서 이제 수술용 로봇 개발에 이제 참여가 됐었고. 수술용 로봇이요? 예, 그래서 내시경 로봇으로 이제는 갑자기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다가 갑자기 내시경 로봇, 그러니까 거의 지름 3에서 5mm 정도 되는 사이즈의 그런 인시전, 그러니까 통과를 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로봇 그 개발에 이제 참여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에 가서 거기서 이제 또 마이크로 로봇, 그러니까 거의 사이즈가 마이크로 사이즈인 로봇 개발하는데 이제 참여가 돼서 거기서 이제 그 연구를 했고 스위스에 이제 임용이 돼서 오게 된 거죠. 그러면 교수님 그 로봇은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다가 이제는 종이 사이즈의 사이즈 그렇죠. 네, 스케일이 완전히 변하게 됐죠. 네. 이 로봇에 관련된 공부를 쭉 하셨는데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학생들도 많이 보고 계실 거고요. 또 로봇과 관련된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보실 텐데요. 지금 대한민국도 4차 혁명에 들어왔잖아요. 어떤 비전을 가져야지만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몰라요. 코로나 시대에 2년 동안 비대면 강의도 하고 비대면으로 리서치도 하고 이제 실험실도 그동안 운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면서 저도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데 그래도 확실한 거는 the only constant is change. 항상 바뀌는 것은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change가 테크놀로지에서 오던 그게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쓰이냐에 따르던 상관없이 change는 항상 오거든요. 근데 그 change가 우리가
우리 인간은 항상 쓸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로봇 개발하면서 항상 듣는 질문은 로봇가 그러면 언제 나의 직업을 테이크어웨이 할 건가요? 내 직업은 이제 사라질 건가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지만 또 궁금해서 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냐. 그것이 굉장히 큰 그렇죠. 질문이거든요. 네. 우리는 가장 사람다운 것을 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항상 curious하고 항상 궁금증이 있어야 되고 항상 creative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questioning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냐? 안 되냐? 그냥 그것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서 just because it's given to us does not mean it's alright. Doesn't mean it's just given. 왜 우리 앞에 있는지 그것을 항상 질문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항상 질문을 해야 돼서 불편하고 편하진 않지만 항상 질문해야 돼요. 특히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물론 학계에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테크놀로지가 내가 생각하기엔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이 방향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유익함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개발을 하지만 결국에 그 같은 테크놀로지가 또 어떻게 쓰일지는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항상 답변이 그래도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냐. 그들은 지금 당장 기술 개발하는 건 알지만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을 준비한다는 것보다는 좌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좌절하지 않는 거. 그건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건 딴 사람이 했어. 그것뿐만이 아니고 난 이걸 하는데 난 이거가 모자라.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래에 앞으로 15년, 20년 안에 있을 잡들 그건 우리가 어떤 잡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지레 겁먹고 어떻게 무엇을 하지 말까 포기를 한다는 건 너무나도 어리석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stay curious,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분야에 따라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렇죠. 저도 그 교수님 말씀에 너무나 동의를 하는데 정말 이제 앞으로 정말 5년 안에 또는 10년 안에 어떤 직업 정말 없어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직업들이 나타날 텐데 저도 그 교수님 말씀 너무나 동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호기심을 갖고 크리에이티브하게 질문을 하게 하는 교육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 조금 많이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그냥 야 묻지 말고 그냥 공부해 이런 거보다는 좀 생각의 폭을 넓히셔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고 창의력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은 또 이 학생들뿐만 아니고 글로벌 기업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대기업들이 로봇에 굉장한 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점을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내 기업들이? 선택과 집중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집중은 항상 해야 돼요. 하지만 어떠한 분야에서 선택하는지 그것은 한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이 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바예요. 지금 집중을 앞으로 2년, 3년 후에 프로핏이 나오는 거에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10년 있는 것에 10년 있다 비전 있는 걸 집중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질문인데 그것은 어려워요. 지금 이 코로나가 저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이상한 변이가 나와서 계속 비대면 수업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계속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교수님 생각하실 때 로봇이 인간한테 어느 정도로 앞으로 이런 비대면 시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비대면 시대는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처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재택근무 그리고 비대면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된 직업군도 많고 또 새로운 직업군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행하긴 하지만 비대면 시대에 temporarily 임시적으로 했던 솔루션들이 permanent하게 솔루션이 될 경우도 많아요. 막말해서 제가 되게 준비 안 됐던 강의가 비디오로 저장이 되었는데 그 강의는 계속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temporary solution이 갑자기 permanent 된 상황에서 만약에 다음에 뭐 팬데믹이 또 오면 안 되겠지만 팬데믹이 또 온다면 어떤 테크놀로지 쓰시겠어요? 화면이 더 큰 모니터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서라운드 사운드가 된 걸 쓰시겠어요? 둘 다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테크놀로지는 비대면에서 여지까지 못했던 거, 그런 느낌, 그런 experience, 경험을 주는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럼 약 뭐 AR이나 VR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AR는 augmented reality, VR는 virtual reality거든요. 가상현실인데 가상현실을 더 현실화시키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앞으로는 더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시각적인 거 그리고 사운드 쪽 그거는 벌써 있죠. 왜냐면 헤드폰이 있으니까. 그 다음 뭐가 없냐? tangible reality, tactile, 느낌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VR 글라스 쓰고 있으면 갑자기 손이 앞으로 나가게 돼서 이거 만질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너무 맞아요. 현실 같아서. 근데 만약에 그때 그 만질 수 있는 느낌을 주면 어떨까요? 정말 현실같이 느껴지겠죠? 그렇죠. 현재 그런 테크놀로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로봇 서저리, 로봇 수술할 때는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로봇 서저리 할 때는 이제 리모컨인데 텍타일 피드백이 있는 걸로 움직여서 로봇 서저리 해요. 그러면 이제 직접 메스를 들고 하는 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가정에서 쓰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기계도 워낙 크고 그리고 컴퓨터 인터페이스도 너무나도 복잡하고 하니까. 하지만 제 테크놀로지 굳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는 다관절 로봇, 오리가미 로봇 같은 걸 쓰게 되면 그런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만들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작게 만들 수 있냐면 핸드폰 뒤에 커버 사이즈로 딱 집어넣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런 리모컨이나 그런 조이스틱이 마치 내가 딱딱한 복숭아, 연한 복숭아 고를 수 있는 것처럼 화면을 봤을 때 눌러보지 못하지만 이 조이스틱으로 그거의 딱딱한 정도를 느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가상현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익스피리언스를 증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런 식으로 테크놀로지는 이젠 경험을 더 줄 수 있고 물론 그것이 인터넷 쇼핑에도 도움은 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기 힘든 곳 정말 먼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거의 너무 멀어서 만약에 우주 같은 곳에 이제 우주인들이 갔을 때 뭔가를 고쳐야 할 때 그럴 때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툴을 쓸 수가 있겠죠. 와. 교수님이 우주 얘기를 하셨는데 그 교수님은 어떻게 그 메디칼 쪽이 관심이 더 가시나요? 아니면 우주 영역이 더 관심이 가시나요? 어느 쪽에 더 많은 관심이 가시나요? 저는 하늘과 땅 다 관심이 있는데요. 네. 제가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굉장히 요즘에 나사에서 개발하고 지금 앨런 머스크가 하기 전부터 European Space Agency, 그러니까 ESA에서 저희 프로젝트에 굉장히 관심을 크게 보면서 저도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로봇가 현재 우주에 가는 건 새로운 일이 아닌데 그 로봇을 우주에 보내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로봇은 뭐 달의 표면이나 아니면 화성 표면에 가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샘플들을 채취할 거야. 그것을 베이스로 로봇을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공위성이며 아니면 로봇 그런 새틀라이트 보낸 사이즈가 되게 굉장히 작아지면서 이것들이 가격들이 많이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주로 보낼 수 있는 그 물건들, 그런 테크놀로지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더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작아짐으로써 가격도 싸지만 하지만 오토메이션, 로봇을 보내기는 더 어려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로봇을 넣기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너무 비싸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로봇을 보내냐? 정확하게 딱 한 가지를 할 수 있는 로봇이 너무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레고 같은 로봇을 보내서 올라가서 그 필요할 때 그것을 조립해서 필요한 오토메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쓰면 어떻겠냐. 그것이 저희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래서 모듈화된 로봇을 보내서 모듈이 그 위에 가서 필요한 모양대로 바뀌는 거. 아까 전에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트랜스폼해서 거기서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의 용도가 우주에는 더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언제쯤 올까요?
현재 프로젝트는 진행형이고, 아, 예. 벌써요? 네, 현재 프로젝트는 진행형이고,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아이디어가 있어서 현재 각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적어도 3-4가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벌써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지금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군요. 저기 제이미 교수님 오늘 너무나 귀한 얘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너무 많이 배웠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오늘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 오늘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제이미 팩 교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4차 산업에 들어왔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앞에 그 정치적으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런 놓인 문제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문제들만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세상은 다음 단계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걸 아마 오늘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산업 분야에서 열심히 이렇게 개발하시는 제이미 교수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좀 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세상에서 살 것이 분명하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참 힘들었던 2021년을 마무리했고요. 2022년에는 우리 모두가 발전적이고 후퇴하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행복한 그런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